예, 반갑습니다. 송영호 변호사입니다. 2017년 민사법 파이널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0월 직무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셨고 문제를 보니까 조금 불이타성도 좀 있고 뭐 좌절을 많이 했다는 소문이 좀 있습니다. 주변에 제가 아는 학생들한테 좀 들어보니까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한 70일 정도 이제 남은 시점이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버티고 왔다는 거 그 자체로 상당히 고생하셨다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파이널 강의를 어떻게 이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강의가 총 40시간, 자, 민법, 그 다음에 재산법에 하고 가족법 포함해서, 그 다음에 소송법, 집행법까지 40시간에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안을 이제 준비를 할 때, 작년에 원래 파이널 강의를 제가 안 했었고, 모 대학교 그 로스쿨에서 특강 형식으로 해서 한 100문제 정도를 30시간 주말에 3회를 거쳐가지고 게 이제 처음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순서대로 뽑아서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특강 자료를 이제 준비하면서 어떻게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까? 처음에 작년에 했던 그 방식대로 하려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70일 남은 마당에 파이널 강의를 듣는 이유는 이제 민사법을 열흘 동안에 기본적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더 추가한다든가 부담이 된다든가 이거 강의 듣고서도 또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를 전면적으로 제가 개편을 해서 어떤 컨셉으로 이제 이 자료를 만들었냐면 민법부터 그 집행법까지 전반적인 논점을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따라오고 그 다음 한 며칠 정도 여러분들이 복습만 열심히 한다면 큰 틀에서 민사법은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 그러면 이제 2주 정도 강의를 들으시고 한 일주일 정도 복습을 하면 한 21일 정도 되잖아요. 그럼 두 과목,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이라는 큰 과목을 20일에 끝내는 거예요. 그런 컨셉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를 보시면 일단은 그 파트에서 순서는 민법에서 교과서 순서, 그러니까 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논점위법 강의인데요. 다른 교재를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쟁점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서 이것만은 보고 넘어가자. 지금 공부를 여러분들이 한 정도나 수준이나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거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큰 덩어리에서 민사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정도 공부하면 된다라는 정도의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기본적인 법리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지난주 봤던 2017년 10월 진모까지 다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그래서 이거 하나로 일단 끝내는 컨셉으로 지금 했어요. 이런 식의 자료가 그래서 한 총괄적으로는 오늘 이제 민법 총칙의 소멸시효 파트가 많아서 좀 양이 많은데, 집행법까지 다 해도 한 500페이지 정도는 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지금 한 100페이지거든요. 한 5개 정도만 보면 민법은 이제 끝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주나 3주 정도 여러분이 마무리를 해서 나머지 시간을 이제는 이제 70일 남았기 때문에 보니까 한 과목당 10일 이렇게 할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적당할 걸 보이고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모자란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선택형도 한번 이제 빨리 한번 돌리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자료는 이런 식으로 몇 차례 거쳐서 이제 나눠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나눠 드린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2017년 6월 진모, 뭐 좀 늦긴 늦었지만 제가 이제 민법 사례 연습, 민사법 사례 연습 1권이 6회 변시까지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6월, 8월, 10월 모의고사 그 내용이 없는데, 일단은 6월 모의고사를 전부 해설을 단 자료를 나눠 드렸고요. 8월하고 10월도 되도록이면 이런 형식으로 일단 제공을 해드릴 텐데, 설령 제공이 좀 늦더라도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10월 모의고사에 공동명의 예금,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런 거라든가, 또 특이하게도 보니까 이제 공동저당에 관한 내용이 8월, 10월에 거쳐서 관련 논점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나왔어요. 8월에는 정식으로 이제 공동저당권에 관한, 이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문제가 나왔다든가, 10월에 저당권자의 어떤 그 냉장방기 뜯어간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종물이 임의로 이제 이탈됐을 경우에 저당권자가 그거를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저당권의 이제 추구표에 관한 논의인데, 그 답안 해설이 좀 잘못되어 있죠. 그거는 공동저당에 관한 그 특별법의 규정을 끌어다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답이 틀린 답들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유형의 문제, 공동저당의 문제라든가 몇 문제들은 제가 추가를 해서 보강을 해서 어쨌든 내년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이제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 10월 모의고사의 중요한 내용들은 지금 이 기본적인 강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리면은 78회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자료가 2016년 하순부터 2017년 하순까지의 주요 민사법, 제3법 판례 정리해서 정리해냈는데, 이게 보면 제가 그 민법 교과서 지금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1년치 판례를 다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필요한 판례만 이제 오려서 놓은 건데, 오려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일부 판례가 좀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기본 교재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판례라고 제공해 드린 것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지금 정리를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기본 자료를 보고 나서 다음에 그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한 2, 30개 눈에 발라서 보고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냥 그야말로 다 끝내는 마지막에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애가 이제 로스쿨을 가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민법 때문에 죽겠다, 정리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정리해 줄까? 그런 컨셉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전부 언급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중요한 대로 시간을 쓰고 덜 중요한 것은 이러린 걸 봐라 해서 개요만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본 그 유형, 특히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 페이지의 그 목차가 오늘 그 자료 1번, 기본 자료 1번에 제3법 1번에 총 논점으로 번호로는 이제 19번, 19- 가지 번호 2번까지, 19-2번까지 자료가 정리가 돼 있죠. 9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요. 90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보시면은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 3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 파트에서는 압도적으로 소멸시효 파트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량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 총칙에서 안 나온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요즘에 모의고사 여러분 보셨듯이 문제 경향이 조금 이제 바뀌는 외연이 좀 확장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서 과거에 안 나온 문제도 이제 한번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 문제들은 다뤘고,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죠. 이 페이지에 논점 17번부터 이제 19번까지가 이제 소멸시효인데, 17번이 보시면 소멸시효 항변, 18번이 중단, 19번이 포기에서 주요 체크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어떤 그 파트를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전면적으로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어떤 걸 낼까 그런 시각에서 그리고 학생들한테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단의 어떤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뭘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자료들을 만들었어요. 특히 이제 소멸시효 파트는 과거에도 많이 다루어졌지만 올해 중요한 판례가 많이 선고가 돼서 내년에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시기에 내일 다시 제공될 자료 중에는 임대차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가 굉장히 양이 많죠. 제 기본 교재 보시면 한 100페이지가 넘는데 그걸 이제 100페이지를 다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중으로 이제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도 대항력의 문제, 보증금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임차권 양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청소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정말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절에서 공부를 해서 바로 이제 복습해서 끝낼 수 있도록 다 자료들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서 설명을 하고 관련된 케이스를 논점 가지번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공부를 구성을 했어요. 지금 사례가 올해 그 10월 진모까지 합치면은 400문제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사례를 400개를 다시 본다. 이거는 절대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컨셉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례도 이제 가려서 봐야 됩니다. 쟁점별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사례. 많은 걸 시사해주고 복습을 어차피 여러분들이 복습은 한번 해야 되는데 다 공부를 못하니까 꼭 복습을 해야 될 사례들만 선별을 했어요. 그러면 사례 분량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내년에 또 부르는 사태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영업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지. 논점민법 강의 어떻게 공부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이제 더 버텨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면 이제 다음 주에 금방 끝나잖아요. 열흘 정도 끝나고 나면 아마 민사법은 아주 단기간 내에 정리됐다는 느낌을 이제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리해주는 단계 그것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중요성이 높은 부분에 시간을 많이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건너뛰는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이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의외로 많이 안 나왔습니다. 거의 한 60~70%가 소멸시효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리에서 약간 나오는 정도.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이중매매 이런 거 몇 가지 좀 나오긴 나왔는데 소멸시효 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보충해야 될 자료들이 의외로 좀 많아서 민법 총칙이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자, 3페이지에 논점 1번 간단히 한번 보죠. 자, 의사무능력자가 이제 금전을 차용하고 나서 타인에게 이거 돈을 빌려준 경우에 바라는 이득의 형태는 뭐냐? 자, 민법 141조 단서를 유추 적용한다는 그 판례 한번 확인하자는 겁니다. 민법 141조가 그 제한능력자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을 하더라도 현존하는 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게 141조인데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사무능력자가 금전을 차용해서 타인에게 빌려줬다. 그래서 이제 금전 차용 행위 이거를 이제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해서 이제 무효를 주장하게 되면 빌린 돈 이걸 이제 돌려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는 이제 빌린 돈 현금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빌려줬으니까 이제 금전 채권의 형태로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후자 쪽으로 돌려줘야 되느냐 판례가 금전 채권 형태로 돌려주면 된다. 채권 양도 형식으로. 자, 이런 그 작은 것들도 논점에 뭐 5점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점 2번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그 행위 능력 파트가 사법시험 시절에는 좀 이제 중요하게 다루던 논점이었는데 변시에서는 단 한 번도 사례에서 나온 적이 없고 객관식에서
몇 문제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사례에서 크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 파트를 정리할 때는 이 표 하나만 그냥 정리하고 눈에 발라서 전체적인 구조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 파트니까 소송 능력하고도 같이 좀 정리를 해서 포괄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이 제한능력자 제도는 민법 총칙 앞에 파트에 바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죽법 파트, 법정 대리인의 친권자나 후견인의 파트가 이제 가죽법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900몇 조 이 파트하고 이제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 공부하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가죽법 가면은 이제 따로 놀아가지고 잘 정리가 안 되는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 파트를 정리하는 방식은 그 제한 능력자가 어떠한 식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법이 허용한 방식이 뭐냐라는 형식으로 총괄 정리를 해서 하면 돼요. 자세한 걸 알 필요 없고 법조문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미성년자. 그래서 이 표 정리한 게 바로 그거예요. 3페이지에 왼쪽 박스 처리된 것들이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인정하는 방식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가지고 대리의 방식으로 너가 유리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예정했죠. 이게 가죽법 파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경우에는 친권자하고 미성년 후견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객관식에 보게 되면 미성년 후견은 자연이어야 되고 1인으로 하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은 이제 객관식에 나오는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에 민법 총칙 시가 파트에는 이게 이제 가족법 파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에는 단독으로 그 미성년자가 그러면 얘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민법 총칙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냐? 원칙은 네가 하려면은 이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예외로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민법 총칙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는 거죠. 법정 대리인 파트에서는 자, 표를 보시면은 왼쪽 박스의 왼쪽 부분 보게 되면 친권자하고 미성년 후견인이 이제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대리권의 행사의 제한의 사유가 뭔지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권자는 3개 가지가 있고요. 미성년 후견인은 제한 사유가 4가지입니다. 친권자가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해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 행위 920조 단서, 이해상반 행위 921조,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와 관련해서 친권자의 관리에 내가 반대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918조. 조문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상반 행위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가족법 파트에서 따로 논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성년 후견인은 친권자의 제한 사유에다가 플러스 950조. 자, 950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조문이에요. 4페이지 보시면 950조. 자, 조문만 보겠습니다. 자,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서 1호부터 6호까지 사유의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피후견인이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할 때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서 네가 대리를 하거나 동의를 할 때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는 두 문자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의금부 상영소, 의금부만을 부담하는, 금전을 빌리는, 상속에 관한 거, 그 다음 영업에 관한 거, 그 다음 소송에 관한 거. 그래서 두 문자로 외워두고요. 소송에 관한 것이 4호인데 민사소송법에 법조문이 소송행위가 5호인데 민사소송법에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소송행위에 응소행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민사소송법에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소하는 행위. 이거 할 때는 친권자는 제한을 안 받는데 미성년 후견인은 제한을 이제 받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족법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때 원칙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5조 1항 본문. 없으면 취소를 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 아주 간단합니다. 5조 1항 단서. 단순히 권리말을 얻거나 의무말을 면하는 경우 6조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이거 용동 조항이라고 그런 것이죠. 미성년자인 그 초딩 아들한테
돈을 이제 10,000원을 줬다. 그러면 우리 초등 아들, 우리가 막내 우리 초등 아들이 우리 집 앞에 보면 뭐 위드민가 하여튼 그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뭘 하나 주스를 하나 사 먹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다 법률행위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급부를 또 수령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걔가 로또를 이제 불법이지만 로또를 샀다. 10억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그렇게 취득한 재산을 10억을 그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죠. 법정은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허락받은 영업 8조 1항, 그 다음에 상법 보게 되면 무한책임 사원 자격으로서의 행위 7조, 임금 청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68조에 따르면 혼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오른쪽 보시면, 자, 소송행위는 이제 행위 능력보다는 더 고도의 그 능력이라고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소송 무능력자예요. 그래서 얘가 소송을 하려면은 이제 법정 대리인이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법상의 그 법정 대리인은 소송법상으로도 이제 대리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소송 능력이 인정된다 해서 민사소법 55조 1항 단서제 1호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면 소송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하고 민법에서 우리가 왼쪽에서 살펴봤던 동그라미 2번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후자 쪽이 그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쪽이 훨씬 좁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55조 1항 단서 1호는 성년자와 동일시 취급되는 경우에만 소송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법 5조 1항 단서라든가 6조 이거 가지고서는 소송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락받은 영업행위 8조 1항 보게 되면 성년자와 같은 능력이 있다. 성년자와 같이 취급한다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조문이 있는 그럴 때만 소송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죠. 이것만 이제 서로 비교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자,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은 과거에 이제 금치산자였는데 금치산자는 어떤 경우에도 법률행위를 혼자 할 수 없었는데요.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미성년 후견인 경우에 똑같습니다. 정리를 하는 방식은 자,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하게 돼 있죠. 그럼 법정 대리인은 성년 후견인이 됩니다. 그러면 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도 대리권 제한 사유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친권자가 3개고요. 친권자가 3개, 미성년 후견자가 4개, 성년 후견인은 5개예요. 3, 4, 5로 갑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이 받고 있는 제한 사유 4가지에다가 가정법원이 추가로 제한할 수 있도록 93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법점 찾는 것 3, 4, 5로 간다. 자,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과거에 금치산자인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얻더라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미성년자는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었는데 동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2가지가 있죠.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미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해준 경우 10조 제2항이 그겁니다. 가정법원이 허락해주는 경우. 그 다음에 일용품 구매 같은 거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소송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 경우에 피성년 후견인이 스스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가정법원이 허락해 준 경우 그 사안에 대해서만 소송 능력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피한정 후견인은 과거에 한정치산자인데 한정치산자는 그전에는 미성년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는데 이 개정법에서는 아주 크게 달라졌죠.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자입니다. 행위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관해서 민법 13조 1항이 적용돼 있죠.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만 할 수가 있다. 그럴 때만 제한 능력자처럼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위반을 했다 그러면 취소 사항인데 다만 그 소소한 것, 일용품 구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13조의 내용이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인 경우에는 소송 능력자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제 법원이 제한을 한 그 사안에 대해서만 소송 무능력자로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하고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자, 이거는 이제 표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소송 능력 그 소송 능력 편에도 여러분 어차피 소송법 공부하셔야 되는데 민법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상당히 이제 편하죠. 자,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자, 이게 자연인 파트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논점은 부재자 관제인밖에 없습니다. 부재자 관제인이 논점 3번 5페이지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부재자 관제인은 충분히 낼 만합니다. 이거는 민사소송법하고도 서로 연관이 되는 논점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물론 법조문에 있습니다. 부재자가 뭐냐 해가지고 부재자인 경우에는 민법에 보게 되면 관제인을 선임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제하는 파트하고 실종선고 두 가지가 있는데, 실종선고는 그냥 지워버리셔도 돼요. 전혀 이제 변시에서는 실종선고 같은 거를 이제 내질 않습니다. 실종선고 자체. 그럼 법조문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재자 관제인, 자, 부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가지고 당분간 돌아올 수 없는 자로서 재산 관리가 필요한 자. 그러니까 재산 관리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지금 밖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산을 관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부재자 관제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재자 관제인에 관해서 법조문 보시면은 뭐 23조부터 뭐 법전 한번 간단히 보시겠어요? 23조, 뭐 24조, 25조 뭐 쭉 22조부터인가 하여튼 뭐 23조부터인가 법조문이 쭉 나와 있는데요. 22조부터 법조문이 상당히 26조까지 쭉 나와 있죠. 실종선고 취소, 실종선고에 관한 것들이 27조니까 22조부터 26조까지 법조문 읽어보시면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부재자 관제인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부재자 관제인은 첫 번째, 부재자가 임의 대리인을 선임해 놓고 이제 갈 수가 있죠. 자기가 떠나오면서 야, 내가 당분 못 들어오니까 이거 네가 좀 관리를 해라. 그래서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이건 임의 대리인이 됩니다. 자, 임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전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부재자 관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당분간 얘가 재산의 주인인데 얘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서 제3자가 그 관리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권한을 남용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의 대리인을 그 부재자가 자기가 선임해서 갔다 오면 지들끼리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법원이 관여하지는 않죠. 예외적으로 법원이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관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도중에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 대리권이 소멸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대리권이 이제 소멸하게 되면, 근데 법원이 부재자에게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게 되면 법원에 의해 가지고 관제인을 선임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좀 있는 것이죠. 법원이 관여를 한다. 그러면 도중에 대리권이 소멸을 하게 되면 법원이 선임하는 사유가 이렇게 되게 되죠. 또 하나가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부재자가 이제 생사불명이 됐다. 생사불명이 되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는 법원이 이때 개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개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대로 종전에 그 임의 대리인을 유임을 시켜가지고 얘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개임을 해버리는 거. 자, 개임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해서 선임을 되는 거니까 법원이 선임한 관제인의 위치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법원이 선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의 대리인이 있었는데 도중에 대리권이 소멸돼서 없어지는 경우, 나와 있는데 생사불명이 돼가지고 개임을 한 경우, 또 하나는 처음부터 관제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법원이 개입을 선임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임의 대리권이 성립이 되어 있고 이 대리권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관리할 수 없는데, 관여할 수 있는 키워드는 생사불명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유임을 시킬 때가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재인의 관제인은 지금 유임이 돼서 관리를 받는 경우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법원이 선임을 하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부재자 관제인의 키워드는 뭐냐면 권한의 범위를 한정해주고 이거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뭐냐가 바로 이게 핵심적인 조문이죠. 바로 25조가 이 조문이에요. 아마 25조가 굉장히 이해를 하기 어려운 조문인데 한 25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 자, 기본 그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주고 그걸 넘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후단을 보게 되면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 이게 바로 핵심적인 조문이에요. 그러면 이 조문이 알려주는 바는 뭐냐면 이 권한의 범위와 관련해서 이게 법원, 즉 전단, 법원이 선임을 한 애의 기본 대리권은 118조라는 거예요. 우리 임의 대리권에 보면은 이제 관리 보존 행위, 뭐 개량 행위만 할 수 있다. 여기를 넘으면은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이고, 원래 임의 대리인이 있었다. 임의 대리인이 있었고 생사불명이 돼가지고 이제 법원이 관여를 해서 유임을 시켜야 되게 되면 이때 법원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임의 대리권은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의 기본은 원래 수권을 받은 거, 118조가 아니라 원래 수권을 받은 행위, 이게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의 범위가 다르죠. 그럼 어쨌든 기본의 범위를 정해가지고 여기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넘으면 법원이 허가를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부재자의 재산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기본 구조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자 관제인이 시험 문제 나오면 25조가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25조. 기본 구조가 권한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넘는 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부재자 관제인의 핵심적인 구조다. 그러면 권한의 범위는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118조가 되고, 임의 대리인으로서 생사불명이 돼가지고 법원에 의해서 유임이 됐을 때는 처음부터 부재자로부터 받은 그 기본적인 수권행위, 그것이 이제 기본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 범위가 다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키워드예요. 자, 이런 걸 이걸 이제 머리에 넣은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간단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본 사실관계. 갑은 가정법원에 의해서 부재자 의뢰 관제인으로 선임된 자다. 자, 이게 중요하죠. 가정법원에 의해서 한 거니까 이제 법원에 의한 법정 대리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25조 전단의 강제로 가는 거예요. 문제를 바꿔가지고 부재자가 이제 선임을 했는데 부재자가 지금 생사불명 상태다. 이렇게 가게 되면 118조가 기본 구조가 기본 권한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시험 문제는 이제 거기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118조가 기본 구조, 기본 권한이 된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죠. 문제 1번을 보게 되면, 자, 갑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을이 갖고 있는 부동산 X, Y 중에서 X를 무단으로 병에게 매각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버렸고, 그러니까 법원은 나중에 갑에 대해서 의뢰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그 다음에 갑은 남은 부동산 Y를 자기 친구가 은행을 해서 돈을 빌리는데 저당 목적물로 제공을 했다. 자, 그러면 X, Y 부동산의 처분 행위가 유효한지를 검토해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설을 보시면은, 그 해설의 박스 처리를 보시면은 두 가지 밑줄 그어진 게 있죠. 부재자 관제인의 권한 범위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통제, 25조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것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X부동산의 처분 행위를 보시면은 118조가 기본 행위죠. 118조는 기본 행위이기 때문에 보존 행위, 개량 행위, 관리 행위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처분 행위는 못 하죠. 그래서 이거를 권한을 넘는 겁니다. 그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고, 법원의 허가를 안 받게 되면 이제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자, 관제인은 기본적으로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한을 넘는 거니까 이제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이죠.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X부동산의 처분행위 무효죠. 그런데 이제 설문에 따르면 법원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너가 이제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줄게.
자, 통제권은 다 법원이 갖고 있거든요. 걔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사후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사전적으로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추인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봅니다. 그래서 X부동산 처분 행위는 처음에는 무효였는데 사후적 추인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X부동산은 유효. 자, Y부동산은 처분 권한을 허용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저당 목적물로 줬다는 거죠. 처분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보게 되면 법원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Y 부동산 저당권 설정한 거 이거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부재자 관제인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처분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부재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도에서만 그걸 활용해야 될 내재적 제한이 있다고 이렇게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부재자와 아무 관계없는 자기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저당권 설정했다. 이거는 그 내재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처분권을 부여받았는데 내재적 한계를 넘는 행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효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효라고 보게 되면 Y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잡힌 은행이 항변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자, 부재자 관제인 기본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거니까 118조의 기본 대리권이 있네. 그 권한을 넘어서 한 거니까 민법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한번 주장해봤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재자 관제인의 처분행위와 관련해서는 이 사례만 알고 하시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뭐 거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요. 또 두 번째 문제. 5페이지에 보시면 추가적 별개 사실관계. 이거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훨씬 높은 문제입니다. 별표를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시간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자, 부재자 관제인이 어떤 소송행위를 했다가 실종 선고가 됐을 때에 그 부재자 관제인이 어떤 그 소송행위 혹은 진행된 절차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이슈거든요.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추가된 별개의 사실관계를 보시면 병이 의를 상대로 해서 의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니까 갑이 의뢰 법정 대리인으로서 응소를 해서 소송 절차를 진행시켰는데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되었다. 판결 확정 후에 의뢰에 대한 실종 선고가 이제 확정되는 바 이러한 실종 선고의 확정으로 인해 가지고 의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는 이와 같은 이행의 소가 제기되기 이전이었다. 문제 2번. 이런 경우에 승소 확정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의뢰기에 부재자 관제인이 선임되지 않아 가지고 병이 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됐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이 표 하나만 그려 놓으시면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부재자 그 관제인과 관련된 소송 행위와 관련돼서는 이 그림 하나만 그려 놓으시면 돼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여기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진행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는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되고 하나는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두 가지 사이예요. 그러면 하단을 실종 선고 절차라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상단을 이 소송 절차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간의 순서는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시간의 순서를 보게 되면 반드시 처음에 실종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먼저 와야 됩니다. 실종 기간 만료일이 먼저 와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이 두 번째, 이 실종 기간 만료일 이후에 소송 절차가 진행이 돼야 돼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실종 선고 기간이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되면 공시 최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2개월 지나고 나면은 그동안 그도 사이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런 신고를 안 하면은 실종 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사망한 걸 간주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종 선고 취소에 관한 것, 실종 선고에 관한 것들인데 그 다음에 실종 선고가 있게 돼요. 밑으로 실종 선고서. 이렇게 날짜가 이제 하단으로는 두 가지 날짜가 이렇게 픽스가 되는데 반드시 실종 기간 만료일이 항상 앞서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종 선고 전에 이 사안은 바로 이 실종 선고 전에 이 판결이 선고가 돼서 확정된 경우 이걸 이제 하나라고 하죠. 자, 경우의 수를 따지면
이미 다 변론이 다 진행이 돼서 종결돼가지고 판결까지 선고된 거. 실종 선고가 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종 선고가 되고 났는데 아직도 이것이 판결이 선고 안 되는 경우, 이게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실종 선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 빨간색 두 가지고요.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이제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이 두 번째 사유. 실종 선고가 될 때까지 소송이 아직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두 번째 사유인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소송 절차 중단 사유를 보게 되면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소송 계속 중에 이렇게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럴 때는 소송 절차를 이제 중단시키게 됩니다. 이거 소송 절차를 이제 중단시키게 돼서 당사자 사망에 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7페이지에 각주 1번을 보시면 관련 판례 파로다카 1151 87년 3월 24일자 파로다카 1151 보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에 의해서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부재자 본인에 대해서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되면 상속인이 소송 수계를 하기 전까지 소송 절차가 중단시켜 버린다. 그 두 번째 사유인 경우는 소송 절차 중단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첫 번째 사유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종 선고 전에 이제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이 되게 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실종 선고가 되면 민법 규정에 따르면 이 실종 선고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소급을 하게 되죠. 실종 기간 만료일로 이렇게 소급표가 발생해요. 소급표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 사안에서는 이제 관제인이 응소 행위를 하기 전에 보니까 이미 사자 죽은 사람 아니냐. 그 판결이 사자를 상대로 해서 나온 판결 아니냐. 우리가 민소송법에 공부할 때 보면 사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사자를 상대로 하게 되면 첫 번째 논점, 당사자 표시 정정이 가능하냐. 그럼 당사자 표시 정정의 논점은 당사자 확정의 문제를 끼고 나죠. 그럼 당사자 확가 누구냐? 그럼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가느냐? 피고 경정의 방법으로 가느냐? 두 가지이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 소송을 응소행위를 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실종 선고가 돼서 이게 소급표가 있다 보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강조드렸던 이유가 실종 선고 만료일이 항상 먼저 와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자를 상대로 소송이 아니겠느냐. 사자를 상대로 해서 당사자 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바로 판결이 선고되면 당연무효고 절대무효다. 그래서 추보안 상소도 안 되고 상고도 안 된다. 부적법해서 다 각하시켜버린다. 우리가 민법소송법에 처음에 다 배우는 거죠. 그런 논점이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사후적으로 사자를 상대로 해서 얻어진 판결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자를 상대로 해서 판결받게 되면 그 무효다라고 하는 이 법리가 적용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안처럼 부재자 관제인이 있는 경우하고 부재자 관제인이 없는 경우를 판례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부재자 관제인이 있을 때는 어차피 그 부재자 혹은 그 상속인을 위해서 이 부재자 관제인이 대리인으로서 다 소송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변론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판결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재심 사유가 없는 그 판결은 이제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2번에 이런 경우에 승소 확정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유효하게 되는 것이요. 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문제를 쓸 때는 왜 문제가 되겠느냐를 먼저 써주고 소송 관제인이 관여한 경우 7페이지에 나항을 보시면 이거는 부재자를 위해서 실질적인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효하게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확정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시송달, 부재자 관제인이 없어가지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판결 자체는 무효는 아니다. 무효는 아닌데 이럴 때는 상속인에게 추가적인 구제수단을 하나 더 줍니다. 추후 보완 상소라는 거를 이제 해결책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상은 방어권을 행사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후 보완 상소가 가능한 경우는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에만 되고 부재자 관진이 대리인으로서 관여를 할 때는 이런 추후 보완 상소가 허용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인은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은 이제 되겠어요. 자, 법인편에 보게 되면 법인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민법 35조밖에 없어요. 법인은 이제 단체적인 거기 때문에 문제를 내면 상법에서 내지 민법에서 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내는 조문이 이제 민법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문제는 뒤에서 한번 풀어볼 거고, 그걸 제외해서 만약에 이제 케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8페이지 비영리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에 관한 48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를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문제는 뭐 객관식에서는 두 번 나온 문제고요. 조문을 보게 되면 8페이지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출연재산과 관련해서 47조고 48조 두 조문이 있습니다.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할 땐 증여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유언일 경우는 유증. 48조 조문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고요. 생전 처분으로 했을 때는 법인 성립할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했을 때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연자가 사망했을 때 법인에 귀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항하고 2항이 상당히 구조가 다릅니다. 시험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1항, 48조 1항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2항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재단법인 설립이 생전 처분으로 될 경우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8페이지에 있는 나항, 출연재산 양도의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 출연재산을 부동산으로 했는데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부동산이 그 법인에게 귀속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생전 처분으로 했을 때에 논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출연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법인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 그 시점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출연행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법인이 이전 등기를 되기 전에 일단 학설은 출연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되게 되면 법원의 법인에다가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제 귀속된다라고 이제 보는 학설이고, 이전 등기 시설은 이전 등기를 하고 나면은 법인 성립 시로 이제 귀속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의의 차이점은 그 사이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을 했을 때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성립 시설에 따르면은 출연행위를 하고 법인이 이제 성립됐다고 성립을 이미 된 상태에서 성립해서 이전 등기 할 사이에 이제 출연한 사람 등이 이게 제3자에게 출연 재산을 이제 처분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립 시설에 따르면은 이미 남의 재산을 이제 처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전 등기 시설에 따르면은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출연한 사람이 재산이기 때문에 제3자에 처분한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판례가 이제 상당히 이제 특이하게 보고 있는데 9페이지에 보시면은 출연자하고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가 필요 없다. 그런데 제3자가 등장하게 되면 등기가 있어야 법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이전 등기 시설의 입장을 이제 결국 이제 따르게 됩니다. 자, 이 구조만 간단히 하나 보시면 되겠고, 자 9페이지 유언인 경우에는 이 생전 처분과 전혀 다르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유언으로 해서 유언으로 해서 내가 죽으면 부동산을
내가 재단을 설립해서 그 부동산을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그 재단에다가 이제 갖다 줘라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럼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를 보게 되면 이제 출연자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사망을 하게 되면 문제는 사망을 할 시점에는 재산의 귀속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생전 처분인 경우에는 법인이 있는 상황에서 법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유언인 경우에는 지금 내가 죽으면은 재단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거기다 내 재산을 갖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망 시점에 그 다음에 이후에야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그때 밟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재단법인은 항상 시간적으로 나중에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조문에 따르면은 48조 2항에 따르면 유언으로 해서 이렇게 재산을 출연하게 되면 이 출연자가 사망한 시점에 법인에게 귀속된다. 법조문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망한 시점에는 법인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죠. 사망한 시점에는 법인이 없다. 재산의 귀속 주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제적인 조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을 한 시점에 아까 우리가 생전 처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출연자가 자기가 출연을 해놓고 자기가 처분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지만 이 사태에서는 출연한 사람은 사망해버려서 그 사람이 출연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처분하는 것은 상속인이 이제 처분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사망할 당시에는 귀속 주체가 없다. 귀속 주체가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이 사안에서 실제로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에요. 그래서 귀속 주체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 상속 재산이냐? 유일하게 이 재산을 누구에게 갖다 푸신 다음에 상속인밖에 없죠. 그래서 이 상속인에게 일단은 소유권 취득했다가 그다음에 어떤 법인으로 가는 거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통설 판례에 따르면 상속 재산은 아니라는 거야. 상속 재산은 아니라는 점이 이 사건에서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 출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상속인이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항상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가 이제 처분한 행위가 돼버리죠. 마찬가지로 이 학설의 차이점은 이 상속인이 유언자가 사망하고 법인이 설립하기 전 단계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이렇게 처분을 할 경우에가 이제 상속인이 처분할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근데 상속인에는 통설 판례에 따르면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 변동의 기본 이론을 따르면은 물권 변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게 대원칙이죠.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3자에게 처분을 했더라도 물권 변동의 원칙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르면. 그런데 이제 상당히 이제 판례가 특이하게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상당히 특이하게 보고 있죠. 10페이지에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제3재단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이 귀속되려면은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 등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언자의 상속인이 그거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전 등기를 마쳐버리면 원칙으로는 상속인이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판례는 선의인 경우에는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해서 상당히 특이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이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사안은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처분에게 유효하고 악의인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물권 변동이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분인 경우에는 출연자가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유언인 경우에는 유언자는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분할 가능성은 없고 상속인이 항상 처분하게 되는데 상속은 상속 재산이 아니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무권원자의 처분행위다. 무권원자의 처분행위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원칙이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 보호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예외적인 그런 것이죠. 이건 아마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례가 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히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비법인 사단의 이제 대표 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0페이지에 보시면은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대표 행위 2014년 10월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여러 번 제가 이거 직무 때나 혹은 그 사례 강의 때 몇 차례 강조를 드렸던 것들인데요. 다시 한번 총괄 한번 정리해서 이제 넘어가 보자.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어떤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떤 그 처분을 했을 때 처분 행위가 유효하냐고 하는 문제를 다룰 때는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게 종중이죠. 종중의 종장이 종중 재산과 관련돼서 어떤 처분 행위를 했다. 이 사안에서는 제실, 제사를 지내는 곳에 제실을 이제 새로 짓기 위해 가지고 건축 용역 계약을 자기 혼자 이렇게 체결했다. 이게 일련의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 그 행위, 뭐 처분 행위든 아니면 대표 행위든 어떤 그 대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유효성을 따지는 문제는 그 비법인 사단이 재산의 형태는 총유물이 되죠. 공동소송에서 총유 재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처분 행위가 총유물과 관련된 것이냐를 먼저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총유물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 그러면 총유물과 관련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흐름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법을 처리하는 흐름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총유물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이거는 기계적으로 법조문을 적어야 될 것이 275조 2항하고 276조 1항을 반드시 이제 적어주는 것이죠. 총유물과 관련됐을 때는 종중에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종중원의 결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275조 2항과 1항이에요. 276조 1항. 일로 가게 되죠. 자, 결의나 내부 절차나 결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위배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지켰다고 해서 문제를 내지는 않죠. 그 위배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배의 효과는 절대무효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절대무효. 절대무효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 총유물과 관련돼서 비법인 종중의 대표자가 이런 절차를 안 밟아가지고 처분행위를 했다. 절대무효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래도 종중의 대표자가 기본적인 대립 대표권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민법 126조를 들이댈 수 있죠. 자, 민법 126조 들이대면 대법원 이거는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끊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총유물과 관련돼서 이러한 절차를 안 밟게 되면 거래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종중 재산, 종산을 종중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을 해버렸다. 그 종산을 산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275조 1항, 2항, 276조 1항, 126조가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법조문을 시험장에 적어줄 거는 이거예요. 이거에 위배됐을 때는 절대무효다. 상대방은 126조를 조정해봤자 법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적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억울하다. 이로 인해 가지고 내가 피해를 본 게 있으니까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겠다. 그 다음 영역으로 가는 것이 민법 35조로 가게 돼요.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조항이 35조입니다. 35조가 법인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 사단에게도 35조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조합, 그다음 노동조합,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종중에 유추 적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조로 가게 되면 자, 그러면 대표자는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법인 사단, 예를 들어서 종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종중 같은 경우에는 민법 35조 1항의 책임을 이제 지게 되죠. 둘 다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법적으로 채무를 지는 사람이 다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들 간의 관계가 뭘까? 애매하면 대부분 부진적 연대 채무예요. 부진적 연대 채무로 가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방식은 아주 흔하게 쓰는 수험 방법 스킬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동 사용자 피용자가 어떤 불법 행위를 했다. 그럼 피용자하고 사용자 책임이 경합을 하는데 그들 사이에는 부진적 연대 채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내죠. 그래서 둘 관계는 부진적 연대 채무입니다. 부진적 연대 채무 매우 중요한 법조문이에요. 자, 부진적 연대 채무의 특징은 뭐냐면 피해자는 얘 중에 하나를 잡고 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분쟁 연대채무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말은 연대채무라고 들어있지만 연대채무적인 성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연대채무도 보게 되면 연대채무자 여러 명이 있으면 그중 한 놈 잡고 전액을 청구하거나 여러 명 잡고 동시에 청구하거나 순차로 청구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관철은 돼요. 다만 분쟁 연대채무인 경우에는 연대채무인 경우에는 절대적 소멸 사유가 많죠. 절대적 사유, 변제, 공탁, 상계, 뭐 어쩌고저쩌고 면제 이런 것들에 절대적 사유가 많은데 분쟁 연대채무인 경우에는 변제, 공탁, 상계, 대물 변제 이 여기밖에 없고 나머지는 절대적 사유가 없죠. 그 파트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게 돼요. 자, 분쟁 연대채무를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끼고 가고요. 그 다음에 논점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논점 이게 이제 제가 예상하는 논점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가게 되면 분쟁 연대채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피해자 상대방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표자나 종중 을 잡고서 누구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항상 과실상계의 법리가 같이 끼어들게 돼요. 과실상계의 법리를 보시면은 자, 고의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로 한 놈은 과실상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종중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분쟁 연대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표자는 없고 종중은 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책임액이 달라지게 돼요. 책임액이 달라진다. 종중이 책임액이 적습니다. 과실상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자가 100이라는 손해를 봤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과실이 예를 들어서 종중의 결의를 밟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는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30%다. 그러면 이 대표자는 100의 손해를 져야 되지만 종중은 30%를 깔 수 있기 때문에 70만 주장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그래서 100을 책임을 져야 되고 종중은 70만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이 상대방의 과실이 30%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논점으로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온 논점이 자 그러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일부 변제했을 때 일부 변제했을 때는 그 소액 채무자에게 변제의 효과는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 이 문제는 즉 A급 문제예요. 분쟁 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처럼 사용자 피용자 책임 혹은 대표기관하고 대표자의 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때도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분쟁 연대채무에서 사례별로 다 다르게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른바 외측설이라는 입장에서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이 사용자, 피용자 그리고 이 750조 35조 1항이 적용될 때는 과실비율설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이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과실비율설. 과실비율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자가 이 과실비율설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자 대표자가 책임을 100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 종중이 과실상계를 주장해서 70을 지금 책임을 지는 상황이다. 자 대표자가 그 중에서 50을 변제하게 된다. 50을 변제하게 되면 대표자의 책임은 이제 남은 잔액은 50으로 줄어들겠죠. 100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50을 변제했기 때문에 50 줄어드는데 이 50의 변제는 소액의 채무를 지는 이 종중에는 어느 정도의 변제 효과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과실비율설 입장은 뭐냐면 종중하고 피해자가 10대 7의 그러니까 7대 3의 비율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50이라고 하는 그 변제액은 이 종중이 부담하고 있는 과실, 즉 70%만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에다가 0.7을 곱한 것만큼만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7, 35의 변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중이 대표자가 50을 변제하게 되면 종중은 70에서 35만 변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잔존이 35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변제를 하고 나서 50하고 35의 비율도 보게 되면 10대 7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도 출발이 10대 70.
70% 비율이 일부 변제했을 때도 그대로 계속 유지되면서 간다는 것이 과실비율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논점이 여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분쟁 연대 채무인 경우에 저런 과실상계로 인해 가지고 채무자 사이의 책임액이 달라질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액 채무를 지는 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거나 전부 변제하는 경우, 다액 채무자가 전부 변제하는 경우는 다 그 변제한 만큼 다른 채무자의 변제액도 같이 까집니다. 그래서 시험문제 안 나오죠. 유일하게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했을 경우에 이것만 시험에 나온다. 과실비율설에 따르는 판례는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용자 책임하고 피용자, 그 다음에 대표자하고 대표기관,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례들은 외측설이라는 입장에서 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유물과 관련된 그 행위가 총유물과 관련됐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문제를 훑어가게 돼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시험장에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총유물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총유물과 관련되지 않는데 대표자가 내부적인 어떤 제한 사유를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 내규에 따르면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면 조합원들의 결의를 밟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재건축 조합 내규에 있는데 재건축 조합장이 혼자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그 사안에서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거는 단순한 대표권 제한에 불과하다. 내부적으로 외부인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원칙은 그 사람의 행위는 유효하다. 자, 총유물과 관련됐을 때는 절대 무효다라고 한 거고 완전히 대비대가 되죠. 유효한 행위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그러한 내기 위반 사실을 알아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재건축 조합 측이 입증하면 그때는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그게 아주 유명한 법조문이죠. 이렇게 흘러가게 돼. 이렇게. 자, 우리가 대표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법인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법조문 한번 볼까요? 41조하고 그다음에 60조의 조문을 여러분들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조문이니까 41조를 보시면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내부 절차적으로 정관, 법인의 기본이 근간이 되는 규정이죠. 거기에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효력이 있고 다른 형식으로 대표권 제한해봐야 효력은 없다는 거죠. 정관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60조를 보시게 되면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할 수 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악의 제3자도 포함된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비법인 사단인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 법인에 관한 규정을 딱 유치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1조의 조문은 있죠. 재건축 조합장이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면 재건축 내규에 따라야 된다. 그 재건축 조합 내규 이게 정관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41조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데 비법인 사단인 경우에는 등기제도가 없잖아요. 등기제도가 없으니까 60조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공시를 못 한다는 거죠. 공시를 못 하다 보니까 외부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건 단순하게 대표권 제한의 사유니까 유효하게 취급을 하고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 야, 그 설계 용역한 걔네들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라는 걸 네가 입증해야 설계 용역 계약을 무효 돌릴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60조의 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조문이에요. 자,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어떤 그 대표 행위나 처분 행위의 유효성을 따르는 문제는 이렇게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유물과 관련된 것이냐를 따지는 케이스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재건축 조합에서의 설계 용역 계약 이거는 단순 채무부담 행위로 가죠. 그런데 종중재산, 종중의 종산을 처분했다. 이거는 당연히 총유물과 관련된 거니까 이 275조 이쪽 루트로 타겠죠. 전원합의체 나왔던 것이 비법인 사단에서 보증행위를 한 거. 보증행위를 한 것이 이게
총유물과 관련된 거냐 아니냐가 다투졌습니다. 다수계는 그건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건 전후합 판결 나왔던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 주면 돼요. 차금 행위, 은행에서 돈 빌리는 행위, 자, 설계 용역 계약, 보증 계약 이런 것들은 다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갈린다는 것만 일단 머리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만 쉬고 그다음에 아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